연심이 처음 시집가던 날은 꽃 피는 철이 막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지 않았고 들판엔 막 모내기 준비로 사람들이 부산했습니다. 연심 나이 17이었고 무현은 22이었습니다. 둘은 혼인 전 서로를 길게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이 다 그렇듯 양가 어른들 뜻에 따라 혼사가 정해졌고 연심은 새 옷 한 벌에 얼굴을 붉히며 박씨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이 부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기와 몇 장이 성치 않게 얹힌 초가 반 기와집이었고 마당도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박씨 집안을 성실한 집안이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악착같이 살림을 버텨온 여인이었고 무연은 말은 적어도 허튼데 힘쓰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연심은 처음 며칠 동안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밥상에 숟가락 놓는 소리도 조심했고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갈 때도 혹여 실수할까 발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현은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심이 된장간을 3개 맞춰도 장작불을 괜히 크게 키워 밥을 태워도 크게 나무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 말 한마디에 연심은 얼마나 큰 숨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아직 낯선 집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무서운 곳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넉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읍내 둑 보수며 창고 손보는 부역이 있다며 젊은 사내 며칠 차출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현도 이름이 적혔습니다. 김씨 부인은 처음부터 그 일에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번에도 간 집 애가 둘이나 병들어 돌아왔어. 이번엔 또 어디까지 끌고 갈는지. 하지만 관가에서 정한 일은 쉽게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돈을 내고 빠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무현은 말없이 짐을 꾸렸고 연심은 그 옆에서 버선 한 켤레를 더 넣을지 말지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무현은 마당에서 연심을 잠깐 불렀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아주 조금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지 말고 집안일은 무리하지 말고 하시오. 연심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어라 더 말하고 싶었지만 신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인이 서방 앞에서 무슨 말을 길게 하겠습니까? 그저 옷고름을 꼭 쥔 채 서 있었지요. 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연심 손에 조그만 헝겊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엽전 몇 잎과 아주 작은 나무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그냥 가지고 계시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둘 다 몰랐습니다. 무현이 떠난 뒤 열흘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20날이 지나자 김씨 부인이 한숨 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한 달이 넘자 마을에서도 부역 나간 사내들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 장정 하나가 큰 물에 휩쓸렸다는 말, 어디선 산길에서 수레가 뒤집혀 몇이 다쳤다는 말, 어디선 군졸들이 사람들을 더 먼 곳으로 끌고 갔다는 말. 그러나 다 말뿐이었습니다. 누가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2달쯤 되던 날 함께 갔던 다른 마을 사내 하나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된 일 끝에 몸져 누울 듯한 얼굴로 돌아와 사람들 앞에서 중군한 방으로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길이 끊겼고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어떤 이들은 다른 고을로 넘기고. 그러다 누가 물었습니다. 박무현은 보았나? 사내는 잠깐 입을 다물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강가 쪽이었어. 짐짝 나르다가 사람들 몰려서 그 뒤론 나도 못 봤네. 그 말 하나로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다고 믿기보다는 이미 사고를 당했거나 죽었으리라 여기는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증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매일 저녁 대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발소리가 들리면 금세 문을 열 수 있게 말입니다. 연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밤마다 대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고 먼 발치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 무현이 돌아오는가 싶어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사람 사정 봐주지 않고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벼가 누렇게 익고 찬바람이 돌기 시작했는데도 무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사람들이 연심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아직 젊고 남편은 사라졌고 죽었다는 말도 살아있다는 말도 분명치 않은 몸. 시댁에 있어도 애매하고 친정으로 가도 말이 생기는 처지였습니다. 처음엔 김씨 부인이 연심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내가 어딜 가겠니? 우리 무현이 돌아오면 내가 있어야지. 그 말에 연심은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총이든 친정의 조심스러운 기색이든 그 말 하나로 참았습니다. 자기는 아직 박무현의 아내라는 생각으로 버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형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전의 다짐도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다음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밭에서 나는 것이 줄었고 장에 내다 팔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연심도 새벽부터 밤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살림은 점점 궁해졌습니다. 무현이 없는 집안은 일손 하나가 통째로 비어있는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장정이 해야 할 품은 돈 주고 사람을 사거나 이웃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김씨 부인 얼굴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연심에게 미안해하던 그녀도 시간이 지나자 말끝이 달라졌습니다. 너도 참 기구한 팔자다. 그 말 속에는 연민도 있었지만 짐 같은 한숨도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2번 바뀌고 나서는 마을에서도 무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돌아오겠지라 하지 않았고 아직도 기다리느냐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연심은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마치 우스운 일, 어리석은 일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친정에서는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한만석은 말로는 강하게 하지 못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컸습니다. 언제까지 그 집에 있을 셈이냐? 그는 한 번은 연심을 불러 그렇게 물었습니다. 연심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온 몸이 함부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무현이 정말 죽었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보려 합니다. 그 대답에 한만석은 긴 한숨만 쉬었습니다. 딸이 가엾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도 먹고 살기 빠듯한 집이었습니다. 딸을 다시 데려와 평생 품어줄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세월이 2해를 넘겼습니다. 어느 해 겨울 끝자락 김씨 부인이 연심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아궁이 불이 약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연심아.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말해야겠다 싶구나. 연심은 무릎 위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사람이 새해가 넘도록 소식이 없으면 산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 연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안다. 하지만 너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잡아 둘 수는 없지 않겠니? 그 말은 칼처럼 차갑기보다 오래 눌러두었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말처럼 무거웠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참봉 댁에서 말이 들어왔다. 둘째 아들 성복이가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냈지. 집안은 든든하고 굶기진 않을 거다. 아이 하나 딸려 있지만 사람이 아주 모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 연심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자기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혼사를 해야 합니까? 김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더 늦으면 너만 더 험해진다. 마을 입도 무섭고 친정도 힘들고 너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지. 연심은 그날 방에서 나와 우물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다보는데 물 표면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 같았습니다. 어디 하나 붙들 데가 없이 조금 건드리면 온통 번지는 마음. 그날 밤 연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현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떠나던 날 돌아오겠다고 했던 말, 손에 쥐어준 헝겊 주머니, 마당 끝에서 한번 돌아보던 뒷모습.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오래 소식이 없었을까? 정말 돌아올 사람이라면 어째서 단 한 장의 전갈도 없었을까? 자기만 붙들고 있는 이 기다림이 결국 헛개비 같은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연심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 같아 더 괴로웠습니다. 믿음을 놓으면 배신하는 것 같고 붙들자니 끝이 없는 길 같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 한만석도 시댁으로 불려왔습니다. 김씨 부인과 그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뻔했습니다. 연심 처분을 어찌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한만석은 돌아가는 길에 연심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냐? 연심은 그 질문이 오히려 더 막막했습니다. 마음을 묻는 사람이 이제야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만석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용없다고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도 곧 말을 흐렸습니다. 딸 뜻을 따른다 말하기엔 자기 형편이 너무 초라했고 다시 시댁으로 돌려보낸다 말하기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내가 내 팔자까지 다 막아줄 힘은 없다. 그게 미안하다. 연심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아 보였습니다. 어렸을 적엔 커다랗고 든든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앞에서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늙은 농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 혼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막상 정해지면 참 쉽게 흘러갑니다. 분명 연심 인생인데 정작 연심만 빼고 다들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참봉 댁에서는 사주와 날을 맞춰보자 했고 김씨 부인은 이제라도 자리가 날 때 보내는 것이 낫다 했으며 친정에선 괜히 말 길게 끌다 다시 흉이 생길까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성복이라는 사내를 연심은 한번 멀리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나 눈빛은 무딘 편이었습니다. 그에게 연심은 사람이라기보다 집안에 들릴 새 안악 정도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점이 연심을 더 서럽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불쌍하다 하고 누군가는 살 길을 마련해 준다 하고 누군가는 체면을 챙긴다 했지만 정작 아무도 자기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견디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례날이 잡히자 마을 사람들 입도 다시 바빠졌습니다. 이제라도 잘 됐지. 젊은 사람이 혼자 늙을 순 없지 않나. 첫 서방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 말들이 연심 귀에는 하나같이 날이 섰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사람 하나를 입으로 정리해버리는 세상이 서늘했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날 연심은 괴짝을 정리하다가 오래전 무현이 주고 간 헝겊 주머니를 다시 꺼냈습니다. 엽전은 이미 살림에 보태느라 쓰고 없었지만 작은 나무패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엔 서툰 칼끝으로 새긴 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 무현이 장난처럼 자기 이름 한 글자를 새겨둔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그 나무패를 한참 바라보다가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 해도 자기 안에서는 아직 끝내지 못한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장쇠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박무현이 왔다. 박무현이 살아서 돌아왔다.
처음엔 다들 장쇠가 헛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그가 원래 말이 빠르고 과장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연심이 마당으로 나갔을 때 김씨 부인도 이미 대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듯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해에 그을리고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으며 옷은 누더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가 입술을 한번 떼며 어머니 하고 부르는 순간 김씨 부인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심도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만큼은 틀릴 수 없었습니다. 무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서방이 정말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박씨 집엔 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한참 몰려왔다가 겨우 흩어졌고 김씨 부인은 울다 웃다 하며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습니다. 무현은 방 안에 앉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아도 손을 떨었습니다. 몇 해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입으로 가져가는 일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연심은 방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도 멀리 물러서기도 어색했습니다. 눈앞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김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던 게냐? 어째서 이제야? 무현은 숨을 길게 몰아쉬었습니다. 부역 나간 뒤 큰 비가 쏟아져 길이 끊겼고 사람들을 다른 고을로 나누어 보내는 바람에 무리가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인근 고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목숨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려 했습니다. 몇 번이나 길을 나섰는데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성치 않아서 그는 말을 하다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사람이 굶고 떠돌고 맞아가며 살아남은 세월을 짧은 말로 다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제대로 써붙일 줄도 모르고 전갈 맡길 돈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쉽게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연심 마음을 바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쁜 동시에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한 서러움도 함께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현이 돌아온 밤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이 떠든 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새 혼사는 어찌 되나? 그 한마디가 다시 모든 사람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참봉 댁에선 이미 혼례 준비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붉은 보도 준비했고 잔치상 물목도 마쳤습니다. 이제와 혼사를 물리면 그 집 체면도 꺾이게 됩니다. 김씨 부인은 밤새 머리를 싸맸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건 하늘이 도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미 잡힌 혼사를 아무 일도 아닌 듯 엎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참봉 댁이 순순히 물러설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돌아왔다 하나 그간 죽은 사람처럼 알려져 혼사를 정한 것 아닙니까? 이제와 우리 집 망신을 누가 감당합니까? 김씨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했지만 이참봉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쪽 며느리를 되찾겠다면 우리 쪽 손에도 메워야지요. 날 받은 혼사를 무르게 생겼으니 동네 입은 또 어떻고요. 사람은 살아 돌아왔는데 이야기는 어느새 값과 체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심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기 삶이 다시 한번 사람들 흥정거리처럼 오르내리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무현도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역시 막 돌아온 사람이라 상황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심 마음 한구석엔 이런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먼저 연심은 어떻게 하겠느냐 묻지 않는가? 왜 자기는 아직도 누구의 아내, 누구 집 며느리, 누구 혼삭감으로만 불리는가?
그날 밤 무현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연심도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둘이 단둘이 마주 선 것은 혼인 초반 이후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무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소. 그 말 하나에 연심은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압니다.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무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연심은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지 않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무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 해도 기다렸고 시어머니가 이제 그만하자 하실 때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갑자기 돌아오시면 저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현은 그때 처음으로 연심 얼굴을 제대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옛날의 어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생 속에서 얼굴선이 가늘어지고 눈빛도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소. 그런데 그것도 내 생각이었구려. 연심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닙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그 몇 해 동안 자기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마을 어른 몇이 모여 이야기를 하자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씨 부인 한만석, 이참봉, 그리고 무현까지 앉았습니다. 연심도 불렸지만 처음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는 눈치였습니다. 이참봉이 먼저 따졌습니다. 우리가 이 혼사로 망신을 보게 생겼으니 그냥 없던 일하잔 말로 끝날 수는 없소. 한만석은 연신 미안하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도 아들 살아 돌아온 마당에 며느리를 놓을 수 없다 하면서도 이미 받은 물목과 날짜 문제에 관해선 약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자 이참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늦은 걸 아시면 더 분명히 해야지요. 돌아왔다 하나 떠돌이 꼴로 와서 다시 며느리를 붙잡겠단 말이오. 그동안 여인 하나가 어떤 꼴로 버텼는지도 모르고. 그 말은 무현에게도 아팠지만 연심에게는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자기를 두고 싸우는 듯 하면서도 결국 누구도 자기에게 말권을 주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연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왜 아무도 묻지 않으십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만석이 놀라 딸을 보았고 김씨 부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심은 평생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또 평생 남의 뜻에 밀려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다린 것도 제 삶입니다. 새 혼사가 잡힌 것도 제 삶입니다. 서방이 돌아오신 것도 제 삶인데 어째서 다들 저 없이 저를 정하십니까? 이참봉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버릇없는. 하지만 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릇없다 하셔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죽은 사람 아내도 아니고 산 사람 아내도 아닌 몸으로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와 누구 집 체면, 누구 집 손해만 말하시면 저는 또 어디에 서야 합니까? 한만석이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씨 부인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현은 연심을 바라보며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연심은 숨을 고른 뒤 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뜻을 말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참봉 댁 혼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참봉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바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듯 박무현의 아내 자리로 곧장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번엔 무현이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방이 살아 돌아오신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3년 세월은 하루 만에 메울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이 집에 남을지 친정으로 잠시 갈지 앞으로 어찌할지는 이번만큼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큰 말이었습니다. 여인이 자기 삶을 두고 저리 분명히 말하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뜻밖에도 먼저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맞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연심 가슴에 오래 얹혀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사정을 안다 하면서도 결국 내 형편만 먼저 보았다. 내 말이 맞다. 한만석도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친정으로 와 있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마. 이참봉은 끝내 못마땅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혼사를 접는 대신 이미 든 비용 일부는 돌려받겠다 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집 체면이 상한 만큼 말이 나지 않게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자리에선 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연심이 너무 또렷하게 자기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뒤 연심은 잠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박씨 집을 완전히 떠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현은 곧장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지금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박씨 집 무너진 울타리를 고치고 떠돌며 다친 몸을 추슬러 다시 들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살아 돌아왔는데 아내가 친정으로 갔다느니, 돌아온 사내가 너무 초라해 옛자리 찾기 어렵다느니, 연심이 마음이 변했다느니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예전처럼 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뜻을 입 밖에 냈던 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어도 자기 안에서는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올 무렵 무현이 친정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살은 조금 붙었고 얼굴도 사람답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연심이 나오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 돌아오라 하러 온 것이 아니오. 연심은 말없이 그를 보았습니다. 다만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러 왔소. 연심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기다리겠소. 당신이 어떤 뜻을 내놓든 그 뜻을 듣겠소. 그 말은 예전 무현이라면 쉽게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연심은 그제야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십니까? 무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게 많소. 그 뒤로 무현은 가끔 친정집에 와 나무를 패주고 갔고 한만석 대신 무거운 짐을 날라주기도 했습니다. 연심에게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매번 올 때마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과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이 예전과 똑같지 않듯 자기 역시 예전의 어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장마가 한 번 지나고 들녘이 짙은 푸름으로 물들 무렵 연심은 다시 박씨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혼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맺은 인연이었으니 굳이 모양을 다시 차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도 아니고 집안 형편 때문에 끌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연심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길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심을 보자 울먹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다. 그 짧은 말에 그간의 후회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연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현은 마당 끝에 서 있다가 연심과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무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소.
연심은 그 말에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기다리게 하더라도 말은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제야 무현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이 집 이야기를 두고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은 줄 알았던 서방이 돌아와 결국 아내를 되찾았다 고 했고, 어떤 이는 새 혼사 앞에서 여인이 끝내 자기 뜻으로 삶을 고른 이야기 라고 했습니다. 연심은 어느 쪽이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속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되찾은 이야기이기보다 남들이 정해둔 이름들 사이에서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찾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박씨 집 마당엔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한숨은 줄었고 무연은 해지기 전이면 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심은 여전히 바쁜 손으로 살림을 했지만 예전처럼 숨을 죽이고 살진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그래도 내 팔자가 기구하다 하며 혀를 찰 때도 있었지만 연심은 이제 예전처럼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기구한 팔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팔자를 끌고 가는 다리가 이제는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서방이 돌아오자 이미 새 혼사가 잡혀 있었는데 끝내 그 여인은 남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다시 문지방을 넘었다고.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연심이 몇 해 만에 겨우 되찾은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